오늘은 교과서 페이지 40페이지 사법기관인 법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겹살에 있는 오도독뼈를 먹다가 이가 부러졌어요. 어떤 가게에서. 식당에서 제공한 오도독뼈가 특별히 크기가 크거나 단단하지 않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있네요. 자,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어떤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오도독뼈를 먹고 이가 부러진 게 손님의 잘못인지 식당의 잘못인지 누구에게 그 원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다툼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지 또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렇게 해결해주는 기관 바로 법원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학원 교습 시 밤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 근데 학생은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에 대한 판결로 학생의 안전, 건강, 공교육 정상화, 자기주도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목적이 정당할 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기본권의 제한이 합당한지를 판결하는 기관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기본권 할 때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헌법 소원 심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기본권을 침해를 받고 있는 게 합당한지 지금 요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선생님이 맨 첫 번째 표지에 한자를 적어놨어서 저 한자는 무슨 의미일까 궁금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글자는 바로 사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법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국가가 나서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이 상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입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바로 법원이고요. 그래서 법원을 사법부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법원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 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과 또 사법이라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있는 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해요. 자, 먼저 행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법에 담긴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국가의 자격입니다. 국가가 무언가를 하는데 우리가 같은 법을 두고 법치주의 국가 아래서 법 아래 생활을 하는데 그 법을 뭔가 적극적인 방안을 통해서 실현하는 곳이 행정이고요. 자, 사법은 반대로 법을 뭔가 질서를 유지하고 법 질서가 깨졌을 때나 또 법 질서에 의해서 뭔가 누군가의 기본권이나 무언가가 침해당했을 때 그런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법을 적용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동적인 국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뭔가 일이 터져야만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발성이 없고 굉장히 수동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영상 하나 시청하고 올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자유는 가로막히지 않아야 하고, 평등은 기울지 않아야 하고, 정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후 열린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취임식.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쳐 사법부 독립으로 진정한 삼권 분립을 이루어낸 역사적인 날. 마침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의한
법치국가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법주권을 얻기까지의 힘겨웠던 여정.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법은 처음부터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당신을 돕는 법. 그렇게 우리는 국민의 삶과 함께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결문 공개, 상고심 심리 관련 정보 공개를 비롯해 재판 중계 방송을 시행합니다.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서울동부조정센터, 수원법원 조정센터를 개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센터인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좋은 재판을 위해 그렇게 우리는 묵묵히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쉽고 편안한 재판을 위해 사법 서비스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을 개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법 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전자소송을 고도화하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지속 개선해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국민을 향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 우리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며 변화에 답해나갈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노력하며 바로잡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지키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은 자유, 평등, 정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상 초반에 보면은 사법권의 독립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영상 초반에 우리가 삼권 분립 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날이다. 그래서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지킨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왜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된 게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까지 만들어가지고 기리는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핵심을 먼저 가르쳐 주자면 사법권 독립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이, 그러니까 사법기관들이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 보호가 바로 사법기관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과서 41페이지에 있는 여기 현행 헌법 조항을 구문구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어떻게 사법권 독립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 1항에는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밑에 제103조에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을 명시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 104조 3항은 법관이 입법부나 행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05조는요. 이 법관의 임기를 10년
이렇게 임기를 보장해서 법관이 자신을 임명하는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도 일단 10년 동안은 내가 이 직업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관이 더욱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할 수 있게 재판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만약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죄책을 져야 하면 어떡하지? 와, 또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누군가의 공격의 대상이 항상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고 막 루머나 이런 데 말릴 수도 있고 연루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그러니까 엄청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파면되지 않는다. 그래서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법 조항 안에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법원이 독립되어 있고 또 재판상의 독립, 법관이 재판상의 독립을 가지고 있고 또 신분상의 임기를 보장하고 신분이 보장되는 이런 신분상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이제 사법권을 이렇게 공고하게 독립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 독립시킨다고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법원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법원은 우리 쉽게 표현하면 뭐 하는 기관이죠? 교과서에는 법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법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기능이겠네요. 자, 선생님은 법원이라고 하는 곳을 재판하는 곳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법원이 하는 기능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 분쟁을 해결해주고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우리 조금 전에 법조항에서 배웠죠.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입법부든 사법부든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을 내리고 심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 이 심급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3가지 항소, 상고, 항고로 나누어집니다. 자, 항소라고 하는 것은 처음 받은 판결,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받은 첫 판결에 예를 들어서 내가 3년형을 구형을 어떤 도둑질을 해서 3년형을 구형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3년이나 감옥살이를 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경우에 나는 이 판결에 불복한다 라고 해서 다시 재판해주세요 하는 거를 항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또 계속 2심 재판에서도 3년형 그대로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2심 재판을 해보니까 너는 죄를 더 크게 지은 것 같아. 5년형을 구형한다. 이러고 땅땅땅 하고 5년형이 구형받았어요. 그러면은 난 또 이 결과에 순복하지 못한다. 나는 다시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제 대법원에 3심 청구를 하는 것이 상고입니다. 그다음 항고는 이런 판결 이외의 결정이나 명령, 그러니까 결정의 예로 경매 개시 결정, 왜 소위 말해서 빨간 딱지가 붙는다? 그러니까 압류수색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가게가 돈을 잘 못 갚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그 가게를 압류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 압류한 그 가게에 있는 물건들과 그 가게를 경매한다라고 결정하거나 또는 이행 권고 어떠한 것, 예를 들어 이혼 조정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 라고 하는 이행 그런
그런 행동을 이행하라 라고 권고하도록 결정하는 것. 또는 지급 명령, 어떤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배상금 1억을 지급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 이런 결정이나 명령 같은 것들에 순복하지 못할 때 불복하여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항고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법원은 이러한 조직도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윤정희 씨는 15년 전에 김도원 씨와 결혼했는데 이제 성격 차이로 끝내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른쪽 법원 조직도에서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이름을 보고 한번 유추해 보세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네, 요거는 가정사의 문제니까 가정법원일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 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왼쪽에 특수법원 해서 날개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날개에 있는 그 설명 해당하는 그 법원들의 선생님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권미래 씨는 얼음을 빨리 열게 하는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 신청을 했는데 특허 심판원에서 이거 특허 아니다 해서 거절당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것은 특허법원으로 가겠죠. 세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어느 날 최수혁 씨가 시청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강제로 국가가 가져간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당황한 최수혁 씨는 행정법원, 국가의 뭔가 행정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행정법원을 찾아갑니다. 자, 요렇게 특수법원들에서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법원은 위계를 가지는데 우리 아까 세 가지 배웠었잖아요. 항소, 상고, 항고 할 때 그 항소와 상고가 일어나는 단계를 보면 첫 번째,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지방법원에 가서 일단은 재판을 받아요. 지방법원은 전국에 18곳이 있고 41개의 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법원이라고 하면 창원지방법원 같은 것이 법원이고요. 김해시에는 법원은 없고 창원지방법원 하에 김해시 지원이 있는데 이게 문화회전당, 윤지공원 근처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이 판결에 승복하지 못했을 때 그 위에 있는 고등법원을 찾아갑니다. 고등법원은 전국에 6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우리가 상고 신청,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갔을 때는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판사가 함께 판결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 명이 판결을 하기도 하고요.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명의 의견만 있어도 판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대법관 4명이 들어가서 이 4명의 대법관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야만 판결이 납니다. 또 요런 보통 사건들에 이렇게 4명의 대법관이 들어가는데 엄청 스케일이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 재판이라고 해서 대법원장님도 재판에 들어가시고 또 대법관 13인 중에 12명의 대법관이 전부 참여를 합니다. 나머지 한 분은 이제 행정사항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처리해야 하는 한 분이 필요하니까 한 분이 이제 전체 대법원의 행정사무를 대신 그 시간에 처리하고 계시고 12명의 대법관이 전부 들어가서 합의체 재판을 시행하는 이런 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법원 안에 일단 사법이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여기서는 사실 추가하려면 신급제도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각각 법원의 종류와 이런 것들에 대하면 정말 설명할 게 많은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학습지 만들어주시고 올리는 건 다음 시간에 헌법재판소까지 해서 같이 합쳐서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